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다. 미국과 미국을 극혐하는 우리 대표들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리고 네오콘과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트럼프의 진정한 승리는 붕괴시키는 게 진정한 승리죠.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트럼프의 러우 전쟁에 대한 인식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잘 드러낸 게 아젠다 47이라고 선거를 하면서 만드는 공약 같은 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우전은 역사상 세계대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핵 강대국 간의 세계적인 충돌은 핵 아마겟돈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지체 없는 평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한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오콘과 세계주의자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의 딥스테이트를 해고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재구성해야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목적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마무리 짓겠다. 그러니까 나토 해체까지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저 일은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 나토가 물리적으로 슬슬 빠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첫 단계고요. 그리고 외교기관은 러시아가 위협이라는 거짓말로 세계전쟁을 유도했다. 이거 옛날에 음모론자나 하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벌써 2023년 4월 달인가 자기 대선 출마하면서 만든 공약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다. 미국과 미국을 극혐하는 우리 대표들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리고 세계주의자, 글로벌리스트라는 그 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힘과 피와 재산을 낭비하여 해외의 괴물과 유령을 쫓는 반면 국내에서 일으킨 혼란에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 국내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는 뭔가니까 이 세계주의자들이 미국을 숙주로 사용해서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국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력들은 러시아와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병들고 부패한 기득권층을 쫓아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저도 이야기를 지난 3년간 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음모론자로 취급받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대선 출마하면서 아젠다 47에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트럼프의 확고한 인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 인식이 언론 보도가 안 돼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경우는 굉장히 엉뚱하고 갑작스러운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러우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일단 러우 전쟁은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겨봐야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전쟁만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 핵강국 러시아와 전쟁은 승리 방법이 없다. 결국 공멸하게 된다.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핵을 쏠 것이고 그럼 다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코 그 승리를 달성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느냐, 무모하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보면 진정한 승리는 대리전을 유도한 글로벌리스트를 붕괴시키는 게 진정한 승리죠. 사실 이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히터류 파트너십의 숨은 의미는 영국의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미국의 혈세를 보완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광물권을 가지고 좀 다투는 형국이 되어 있죠. 겉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는 것이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러시아와 미국은 보완 관계에 있거든. 하나는 자원 강국이고 하나는 기술 사업 강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약점은 뭔가, 이게 기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숙주가 저항하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군대가 사실상 없습니다. 미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빠지고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공격하면 유럽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분명한 건데,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게 엄밀한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언론에 냈는데 부각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냉철하게 지금 군사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의 러우전을 하기에는 거의 부족한 형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도와줘봐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그렇게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도 러시아의 소모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저것도 하나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음에 이 부분에 한번 다룰 건데요.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이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정예병은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는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비유하면은 절로 차범마상을 다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고요.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면 개선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은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그게 펜스 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전략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전략이고 너희들 막연히 희망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러우 전쟁에서 미국의 자세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시나요? 예, 미국의 향후 스탠스는 이제 크게 봐야 될 것이 러우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인데 이미 지원 중단을 했죠. 만약에 젤렌스키가 서명한다면은 러시아하고 종전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선의 붕괴를 방지할 정도로 기본적인 지원을 할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걸 지원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협상 카드화가 됐습니다. 이미 지원을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스위치가 끄떡했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도 하나 카드가 생겼구나. 우리를 약간 괴롭힐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미르간에 이미 큰 방향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죠. 그리고 종전 형식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이미 미국에 수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2014년 이전으로 복귀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건 이미 한 상태고요.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아직까지 영토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 결과가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금 유리한 상태에서 종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첸군 남장 카디노프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종전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고생 끝에 이제 겨우 땅 좀 먹으려는데 한다는 것이고요. 조기 종결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아주 미수복한 땅, 그러니까 4개 주 중에서 아직 미수복한 데가 있어요. 이걸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것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군사화, 그러니까 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내걸었던 두 가지 목표가 하나가 디밀리타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다음이 디나치피케이션인데 이 두 개의 문제는 이미 2022년 3, 4월에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하면서 확정한 게 있습니다. 서명은만 안 했지 확정한 게 있는데 그게 이스탄불 프로토콜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병력을 8만 5천 명으로 줄이고 우크라이나가 가진 미사일의 사거리는 40km로 제한한다 이런 것 등이었고요. 탈라츠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잘 없으니까 그때 뭐가 이스탄불 프로토콜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문제는 탈라츠와는 발본 세거리 불가능하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법제화 요구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것에 대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가장 큰 이슈는 전후 유럽의 안보구도 그리고 세계 안보구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동의를 한다면은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죠. 소위 말해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성전 행사에 참여할 거다. 사실 저 이야기를 제 상상 속에서 처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보도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저 안보 구도가 논의가 되면 중국이 빠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2차 대전 후에 종전이 될 무렵에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이 모였던 그런 것 같은 형태를 논의할 거다 이런 식이고요. 만약에 유럽이 현재 태세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지금 막 결의하고 우크라이나 군을 보내면은 미국은 그대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의 묵인하에서 나토에서 미군을 뺀 군대를 괴멸시킬 것이죠. 그럼 유럽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고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선택이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선언만 안 했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한테 미국이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전 협정은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에서 열린 대화의 시작이었는데 거기선 구체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키에 열린 회담은 여기서는 6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라브로프가 나와서 하고 루비오가 나와서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알려진다는 것은 카드라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안 하고 유럽에 안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 협상 안 하는 거거든요. 정전 계획이 없고 계속 전쟁을 한다. 그래서 플랜 A밖에 없습니다. 플랜 A는 계속 전쟁해서 경제를 무너뜨린 거고 플랜 B가 없고 플랜 A 성공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 플랜 A밖에 없는 거죠. 그 유럽의 지도부가 사실은 굉장히 무능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아무도 큰 전쟁을 기획할 어떤 전략가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EU 집행위원장을 보면요. 우리나라 폰데라이언 산부인과 의사 출신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냥 군사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현재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전략, 작전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마치 전선이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전 차원에서 막 선전전 차원에서 나왔던 러시아군이 뭐 100만 명 죽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쟁을 보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안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탄불 프로토콜에 대해 그게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일어난 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요구하지 않았던 전후의 유럽의 안보 구도나 세계 안보 구도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걸로 전쟁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안에 대해서 미국의 중재안은 뭔가니까 빠른 종결을 요구하고 만약 빠른 종결을 하면 종결은 가능하지만은 종결 후에 정리가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DMZ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종전을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현재로는 자연적인 경계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슥슥슥슥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DMZ가 255km, 155마일인데요. 그 우리 국토에 보면 허리가 가장 잘록한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거의 평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양쪽에 4km씩 우리처럼 한다 치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우리가 지금 남북 합쳐가지고 거의 200만 군사력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짤막한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양쪽에 군대가 적게 있을 건데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도 DMZ 북한이나 남한이나 거의 60-70%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그게 힘들죠. 그래서 자연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드니프로 강이 자연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조금 더 진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미국에는 저 부분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게 지금 중재안이라는 것이 아니고 중재하기 힘든 그 어떤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전후 유럽의 안보구도나 세계 안보구도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가 요청했지만 그건 들어줄 수밖에 없다. 미국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유럽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재 유럽의 상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소위 말해서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이 2026년을 쉽게 넘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러우 전쟁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를 탈취하기 위한 서방의 대리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유발하고 경제 제재를 해서 그리고 반러시아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키면은 러시아 국민들 살기 힘드니까 내부의 저항이 일어날 거고 반전하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레짐 체인지가 된다. 이게 이제 서방의 이때까지 시나리오. 그런데 이 전쟁이 서방의 내러티브 전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반러 여론 조성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전황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도발에 대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오해를 조금 해소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를 독재자 푸틴이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에 나선 그런 전쟁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도 온다 이런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것은 젤렌스키가 아닌 네오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폐쇄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젤렌스키는 지금 현재 사실상 불법 대통령이거든요. 임기가 지났어요. 임기가 지났는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게 합당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을 법률로 위반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푸틴은 사실 독재자가 아니고 장기 집권하고 있을 뿐이지만 선거를 거쳤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작년에 5월달에 지지율 88%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하여튼 독재자고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따지면 나는 모르겠고 뭐 어쨌든 그런 식이죠. 그런 거고요. 러시아는 영토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원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 자원이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투자하는 거 환영하고 러시아에도 히토류가 많지만은 러시아는 사실 정제품으로 따지면 순수입국이에요. 그걸 개발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뭐 기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발한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미국 업체가 들어와서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자원 이야기 러시아에도 굉장히 많다고 와서 하면 된다고. 우크라이나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쟁의 이유가 핫트렌드 이론이라고 맥킨더가 이야기하는 20세기 초에 이야기한 그 이론을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론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방의 약탈 자본이 러시아의 자원을 강탈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90년대 시절에는 사실 성공했어요. 무능했고 부패한 러시아를. 그때는 옐친을 누가 공격했는가? 그러니까 자본가들, 올리가크가 공격을 했고요. 또 한쪽에 공산주의자,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에. 공산당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푸틴을 이렇게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가 자본가하고도 엮여 있지 않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면서 옐친이 푸틴한테 권한 대행을 시키면서 Save 러시아, 러시아를 구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실제로 서방 자본들이 들어와서 강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당했고 러시아도 90년대 당하다가 푸틴 들어가 그걸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올리가를 통제하고 서방의 약탈 자본을 통제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좀 부유해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서방 약탈 자본이 이거 뺏긴 것을 다시 탈환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특히 심한데 우리 국민들 의식이 보면은 2011년 전쟁 1년 전에 그 한러 수교 30준을 가지고 의견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한국과 러시아 국민은 양쪽에 대해서 모두 중립이었고 향후 협력을 하자는 지지 비율이 높고 각 관계 발전해야 된다 이런 여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전쟁 이후부터 인식이 왜곡되고 해가지고 러시아를 극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한국의 인식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전 세계 중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영국 다음으로 낮은 꼴찌 3등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러시아의 영향력이 어떨 거냐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